지금 세계 경제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데이터 센터 건설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해외에 나갔던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고 유럽과 중국도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며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정도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는 단순한 전자 부품이 아닙니다. 국가의 수출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자 군사력을 결정하는 전략 물자이며 인공지능 패권을 좌우하는 자원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석유를 확보한 국가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었다면 앞으로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한 국가가 새로운 경제 질서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용 반도체 주문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와 첨단 공정의 공급은 여전히 빠듯합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반도체 경기의 정점은 아닐까? 인공지능 투자가 너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아닐까?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한 물량보다 더 많은 반도체를 주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몇 년 뒤 또다시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이른바 반도체 고점론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반도체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왜 반도체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지, 인공지능 투자가 정말 새로운 산업혁명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현재 세계 경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 전체가 강한 성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경제는 비교적 버티고 있지만 높은 금리와 누적된 물가 부담이 소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에너지 비용과 제조업 부진으로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내수 둔화라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신흥국 역시 높은 부채와 환율 불안, 원자재 가격 변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화랑이라기보다는 일부 산업과 일부 국가만 강하게 성장하는 구조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경제 전체는 뜨겁지 않은데 반도체만 뜨겁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2대씩 사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개인용 컴퓨터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막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픽 처리 장치만 있다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가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고대 역폭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낸드 플래시와 기업용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서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반도체가 필요하고 전력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전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서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냉각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 반도체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광 장비, 식각 장비, 증착 장비, 검사 장비와 같은 첨단 장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하나를 건설한다는 것은 단순히 반도체 몇 개를 구매하는 일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전력, 통신, 건설, 냉각,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이 인공지능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이 과거와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과거 반도체 호황은 대부분 소비자가 주도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던 시기에는 컴퓨터 판매가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렸습니다. 스마트폰이 확산되던 시기에는 스마트폰 판매가 메모리와 모바일 반도체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노트북과 태블릿, 서버 수요가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반도체 호황은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투자 경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검색과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입장에서 인공지능 투자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쟁사보다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검색과 광고, 쇼핑과 클라우드 같은 기존 사업의 주도권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사업의 수익성이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투자부터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하면 경쟁사도 투자를 늘립니다. 경쟁사가 더 많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확보하면 다른 기업도 공급 계약을 서두릅니다. 반도체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면 기업들은 현재 필요한 물량보다 더 많은 제품을 미리 주문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는 실제 인공지능 서비스 매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반도체 고점론이 등장합니다. 수요가 강하다는 사실과 그 수요가 영원히 강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현재 필요해서 반도체를 구매하기도 하지만 미래에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미리 주문하기도 합니다. 경쟁사의 물량을 빼앗길까봐 필요 이상으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공급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몇 년 뒤 물량까지 미리 확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문이 몰리면 반도체 가격은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기업들은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합니다. 정부도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공장 건설과 연구 개발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반도체 공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투자를 결정하고 부지를 확보한 뒤 공장을 건설하고 장비를 설치하고 생산 수율을 안정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요가 가장 강한 시점에 투자를 결정하지만 실제 생산량이 증가하는 시점은 몇 년 뒤입니다. 그때까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 증가 속도가 조금만 둔화돼도 시장에는 갑자기 공급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도체 산업이 반복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경험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부족할 때는 모두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동시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투자한 생산시설이 비슷한 시기에 가동되기 시작하면 부족했던 반도체가 갑자기 넘쳐나게 됩니다. 가격은 하락하고 고객들은 주문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유통업체들은 재고를 줄이고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량을 조절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걱정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창고에 쌓인 반도체를 걱정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의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을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과 완전히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반도체 시장 내부에서 극심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가속기와 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공정 반도체는 공급이 부족합니다. 반면 자동차와 스마트폰, 일반 컴퓨터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일부 반도체 수요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 전체가 고르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매우 비싼 소수의 인공지능 반도체가 산업 전체의 매출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도체 출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 가속기와 고대역폭 메모리의 가격이 높아지면 전체 시장 매출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호황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동시에 위험도 키웁니다. 고가 반도체의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전체 시장 매출이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의 작은 변화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필요한 물량보다 공급이 조금 부족하면 가격이 급등합니다. 반대로 공급이 조금만 많아져도 가격은 빠르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가장 좋을 때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시장은 현재의 실적보다 미래의 실적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익이 아무리 많더라도 앞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주문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자들은 먼저 주식을 매도합니다. 반대로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재고가 줄고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나타나면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상승합니다. 반도체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도체 사이클의 위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이 경기 정점에 가까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반도체 산업은 정말 정점에 가까워진 것일까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 고점론을 반박하는 논리도 충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는 단순한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전력 계약과 반도체 공급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에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미 착공된 시설은 기업이 단기간에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쉽게 중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은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거대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반도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들어진 모델을 수억 명의 사용자가 매일 사용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색과 문서 작성, 이미지 제작과 영상 제작, 쇼핑과 금융, 의료와 로봇, 자율주행에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데이터 센터의 연산 수요는 다시 한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일회성 설비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고점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인공지능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의 효율이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작업을 더 적은 연산량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값비싼 범용 반도체 대신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거대한 모델을 만드는 경쟁보다 더 작고 효율적인 모델을 만드는 경쟁이 중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적은 수의 반도체로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이 많다고 해서 모든 시설이 예정대로 완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력망 부족과 건설비 상승, 인허가 지연, 냉각수 부족으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거대 기술 기업들이 투자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은 인공지능이라는 구조적인 성장입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몇 분기 만에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힘은 반도체 산업 특유의 순환성입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라도 제품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주문이 중복되며 생산 능력이 빠르게 확대되면 언젠가는 조정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성장하더라도 현재의 반도체 가격과 기업 가치가 그 성장 속도를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투자는 항상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장하는 산업이라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투자하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불황이 찾아오더라도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반도체 호황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과 무역 수지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은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켜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를 확보해 미국의 기술 규제를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동시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늘리고 모든 기업이 동시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면 언젠가는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부족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들어진 반도체를 누가, 얼마나, 어떤 가격에 사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은 분명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과거 수많은 산업에서 반복됐던 과잉 투자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두 가능성이 갈라지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과거 반도체 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반복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코로나19 특수로 이어졌던 과거 반도체의 호황은 왜 항상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으로 끝났는지, 그리고 지금의 인공지능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와 무엇이 다른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는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순환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사용량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컴퓨터가 보급됐고 인터넷이 확산됐으며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전기차와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도 꾸준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절대로 직선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항상 부족과 과잉을 반복했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은 공장을 늘렸습니다. 공장이 완성돼 생산량이 증가할 때쯤에는 수요가 둔화됐습니다. 시장에 물량이 넘쳐나면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생산량을 감축하면 몇 년 뒤 다시 공급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또다시 투자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는 이 과정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용 컴퓨터의 확산입니다. 1990년대 세계에서는 개인용 컴퓨터가 빠르게 보급됐습니다. 기업과 가정에서 컴퓨터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인터넷 산업까지 성장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시 반도체 기업들은 컴퓨터가 계속해서 빠르게 보급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자 메모리 가격이 상승했고 기업들의 이익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앞다퉈 생산시설을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공장이 건설됐고 생산 장비가 대량으로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동시에 생산량을 늘리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성장 속도가 조금만 둔화돼도 반도체 공급은 빠르게 남아돌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다른 제품과 달리 브랜드 차별화가 크지 않습니다. 성능이 비슷하다면 고객들은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합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기업들은 재고를 판매하기 위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경쟁사도 가격을 내립니다.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반도체 가격은 짧은 기간 안에 크게 하락합니다. 제품 가격이 생산원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반도체 기업들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2000년대 초 인터넷 거품 붕괴에서도 반복됐습니다. 1990년대 말에는 인터넷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기업이 등장했고 통신회사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도체와 통신 장비 기업들은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기업들의 실제 수익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투자금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통신회사들도 설비 투자를 줄였습니다.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주문이 감소하면서 관련 반도체 수요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평가받던 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터넷이라는 기술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은 이후 실제로 세계 경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검색, 소셜미디어와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과 당시의 모든 투자가 정당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인터넷은 장기적으로 성장했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은 돈이 너무 빠르게 몰렸습니다. 수요가 현실화되는 속도보다 투자와 기대가 더 빨리 앞서갔습니다. 결국 산업은 성장했지만 많은 투자자는 큰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인공지능과 반도체 시장을 바라볼 때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장기적인 성공이 현재 모든 데이터 센터 투자와 반도체 주문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술도 과잉 투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래가 확실해 보일수록 기업들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적정 수준을 넘어선 투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전환점은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스마트폰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반도체 산업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반도체 수요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이 메모리와 모바일 프로세서 수요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저장 장치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통신 반도체, 카메라 이미지 센서와 전력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하고 제품 성능이 높아지면서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가치도 커졌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에 맞춰 생산시설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 역시 언젠가는 성숙 단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보유하게 되자 신규 수요는 줄어들었습니다. 기기를 교체하는 주기도 길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성능 차이가 크게 느껴졌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차이는 줄어들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되자 반도체 시장은 다시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기업들이 자체 서버를 운영하는 대신 대형 클라우드 기업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성장 둔화를 서버 시장이 보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호황을 맞았습니다. 특히 2017년 전후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른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클라우드 기업들의 서버 투자가 늘어났고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도 증가했습니다. 수요는 빠르게 늘었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요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과거처럼 폭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습니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때문에
장기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낀 고객들이 구매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늘린 생산량이 시장에 공급됐습니다. 스마트폰 수요 둔화와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겹치면서 메모리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불과 몇 분기 전까지만 해도 제품을 구하기 어려웠던 시장에서 공급 과잉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기업들의 이익은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은 다시 반도체 다운사이클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세계 경제가 멈추면서 반도체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았고 소비자들은 외출과 소비를 줄였습니다. 자동차 기업들은 판매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반도체 주문을 취소하거나 줄였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등장했습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확산되면서 노트북과 태블릿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게임기와 가전제품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은 원격 근무와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서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라인 일부는 수요가 급증한 컴퓨터와 서버용 반도체 생산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자동차 판매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자동차 기업들이 다시 반도체를 주문하려 했지만 이미 생산 라인은 다른 제품의 주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에 공장 가동 중단과 물류 차질,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기업들은 작은 반도체 하나를 확보하지 못해 완성차 생산 라인을 멈춰야 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상승했고 기업들은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주문을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반도체 사이클의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중복 주문입니다. 반도체 공급이 불안해지면 기업들은 한 곳에만 주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물량이 100개라 하더라도 여러 공급 업체에 각각 100개씩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물량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급 업체 입장에서는 실제 최종 수요가 100개인지 200개인지 300개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문서만 보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이 주문을 바탕으로 생산량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이 완화되는 순간 고객들은 중복으로 넣었던 주문을 취소합니다. 그때 시장이 예상했던 수요가 실제 수요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반도체 부족은 순식간에 반도체 재고 과잉으로 바뀝니다. 코로나19 이후 실제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노트북과 태블릿, 가전제품 수요가 둔화됐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미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새 기기를 다시 구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소비 여력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예상보다 제품이 팔리지 않자 부품 주문을 줄였습니다.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창고에는 반도체와 완제품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생산해 놓았지만 고객들은 물량 인수를 미루거나 신규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불과 1년 전까지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는 반도체 재고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하락했고 주요 메모리 기업들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생산량을 줄였고 신규 설비 투자도 축소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이 등장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전 세계의 관심을 끌면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침체에 빠졌던 반도체 시장에서 인공지능용 반도체만 새로운 호황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에 반드시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기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재고가 쌓여 있었지만 인공지능용 고대역폭 메모리는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같은 반도체 산업 안에서 불안과 호황이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일반 스마트폰과 컴퓨터용 메모리는 수요가 약했지만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첨단 메모리는 없어서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보다 더 복잡한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시장 전체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판매가 증가하면 메모리와 프로세서 수요가 함께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둔화되면 관련 반도체 수요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품과 기술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최첨단 공정과 고대역폭 메모리는 공급이 부족하지만 구형 공정 반도체는 공급 과잉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용 반도체 가격은 오르지만 소비자용 전자제품 업체들은
높은 부품 가격 때문에 생산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반도체 산업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다른 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최종 소비자의 구매가 아닙니다. 산업 전체에 쌓여있는 재고입니다. 반도체는 생산부터 최종 제품 판매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반도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면 유통업체나 부품업체로 이동합니다. 그 부품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서버와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체로 넘어갑니다. 완성된 제품은 다시 도매업체와 소매업체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재고가 쌓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창고에는 재고가 많지 않더라도 고객사의 창고에 재고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재고가 많지 않더라도 유통업체와 완제품 판매점에 제품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가 조금만 둔화돼도 반도체 주문은 훨씬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판매가 10% 줄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기존에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규 반도체 주문을 10%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재고를 먼저 소진하기 위해 주문을 20%나 30% 줄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재고가 바닥난 상태라면 반도체 주문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고 효과라고 합니다. 반도체 수요는 최종 제품의 판매량보다 재고 변화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오르내립니다. 세계 경제가 약간 둔화됐을 뿐인데도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계 경제가 강하게 회복되지 않아도 고객들이 재고를 다시 쌓기 시작하면 반도체 주문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도체 업황을 바라볼 때 단순히 경제 성장률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설비 투자도 중요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수요가 강하고 제품 가격이 높을 때 많은 돈을 법니다. 현금이 늘어나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첨단 장비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공장을 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투자를 결정한 시점과 생산량이 실제로 증가하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시간 차이가 반도체 사이클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수요가 늘어난 직후에는 생산량을 빠르게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심해지고 가격이 크게 상승합니다. 기업들은 높은 가격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합니다. 몇 년 뒤 공장이 완성되면 생산량이 급증합니다. 하지만 그때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돼 있다면 공급 과잉이 발생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막대한 돈을 들여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생산을 쉽게 중단하지 못합니다. 생산을 멈추더라도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인건비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가격 하락은 더욱 심해집니다. 결국 기업들이 손실을 견디지 못해 생산량을 크게 줄이거나 투자 계획을 취소해야 시장이 바닥을 형성합니다. 공급 증가가 멈추고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반도체 가격은 다시 반등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또다시 투자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반도체 사이클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도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될까요? 큰 틀에서는 비슷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가 강하다는 이유로 전 세계 기업들이 동시에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대만과 일본, 유럽과 중국이 반도체 공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대역폭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인공지능 가속기 생산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커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여러 공장이 동시에 생산을 시작했을 때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첨단 반도체는 아무 기업이나 만들 수 없습니다.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곧바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첨단 공정은 기술 장벽이 높고 생산 수율을 안정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역시 단순히 메모리 칩을 많이 생산한다고 해결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칩을 쌓고 정밀하게 연결해야 하며 발열과 전력 문제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최종 고객의 인증을 받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장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실제 공급량이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용 첨단 반도체는 과거의 범용 메모리보다 공급 확대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현재 호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반면 기술 장벽이 높다는 사실은 특정 기업의 수요가 집중되는 위험도 만듭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소수 기업이 지배할수록 그 기업의 공급 계획과 고객 주문 변화가 산업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대형 고객 한두 곳이 투자 계획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관련 반도체 기업의 실적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은 수많은 소비자가 조금씩 구매하는 구조보다 소수의 거대 기업이 막대한 물량을 구매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소수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수요는 강할 때 매우 강하지만 꺾일 때는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반도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 증가 과정에서는 언제나 과잉 기대와 과잉 주문, 과잉 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가장 낙관적일 때 다음 불황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가장 비관적일 때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다음 호황의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과거와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만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과거의 모든 반도체 호황기에도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사용량이 무한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클라우드가 새로운 슈퍼사이클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술들은 실제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의 호황과 불황까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반도체 사이클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 규모가 커진 만큼 다음 조정의 충격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투자는 실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거대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막대한 자금은 충분한 매출과 현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다음 챕터에서는 현재 반도체 호황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투자 경쟁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이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지, 데이터 센터에 투입된 막대한 자금이 어디에서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거품론이 현실이 될 경우 세계 경제와 반도체 시장에 어떤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호황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인공지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보다 인공지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기업들의 공포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대 기술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반도체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버를 구입하고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며 전력을 확보하고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더 거대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더 많은 반도체를 연결하며 더 빠른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기업들은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것일까요? 현재 인공지능 사업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은 인공지능 관련 매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산업 전체를 보면 투자 규모에 비해 수익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투자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경쟁에서 한번 뒤처지면 기존 사업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검색 시장을 장악한 기업은 인공지능이 기존 검색 방식을 대체할 가능성을 두려워합니다. 클라우드 시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고객들이 경쟁사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선택할까 걱정합니다.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기업은 인공지능 기능이 부족하면 소비자들이 다른 제품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은 인공지능 추천과 자동화에서 밀리면 판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이용자의 관심을 더 오래 붙잡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인공지능 투자는 새로운 매출을 만들기 위한 투자이면서 동시에 기존 사업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투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에서 실패하는 것보다 투자하지 않아서 경쟁에서 탈락하는 것이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한 회사가 대규모 인공지능 투자를 발표하면 경쟁사는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경쟁사가 더 뛰어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면 자신들의 고객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했더라도 일단 데이터 센터부터 늘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군비 경쟁과 비슷합니다. 상대방이 더 많은 무기를 확보하면 자신도 무기를 늘려야 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비용을 지출합니다. 인공지능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도 먼저 투자를 줄이겠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투자를 줄이는 순간 시장에서는 그 기업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인재가 경쟁사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들이 미래가 불확실한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 투자 규모는 실제 수익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쟁사의 움직임과 주식시장의 기대,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까지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투자 경쟁에서 가장 먼저 돈을 버는 기업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와 장비, 전력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먼저 이익을 얻습니다. 금광 개발에 비유하면 금을 찾는 기업보다 곡괭이와 삽을 판매하는 기업이 먼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막대한 돈을 투자한 뒤 실제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은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는 순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반도체와 장비 판매가 먼저 증가합니다. 현재 반도체 기업들의 강한 실적은 바로 이런 구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조가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수십조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일회성 비용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서버를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물을 건설하고 전력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동한 뒤에는 전기요금과 냉각 비용,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새로운 반도체가 출시되면 기존 장비의 경쟁력이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완공하는 순간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비용을 회수하려면 누군가 인공지능 서비스에 돈을 내야 합니다. 개인 이용자가 유료 구독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고객이 인공지능 연산을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낼 수도 있습니다. 광고 효율이 높아지거나 업무 비용이 줄어들면서 간접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익이 투자 속도만큼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많다는 것과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서비스가 무료나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실제 서비스 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인공지능에게 질문할 때마다 서버가 작동하고 전기가 소비됩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보다 더 많은 연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가 늘어나면 매출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는 한번 개발한 뒤 사용자가 증가해도 추가 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연산 비용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더 긴 문서를 작성하고 더 많은 이미지를 만들며 고화질 영상을 생성할수록 필요한 반도체와 전력도 늘어납니다. 매출이 증가해도 비용이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면 높은 이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더 효율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려 합니다. 같은 성능을 더 적은 반도체와 전력으로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모델을 압축하고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며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작은 모델을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외부 기업의 고가 반도체만 사용하면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서비스에 맞는 전용 반도체를 개발해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산업에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서비스 가격이 낮아지고 더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에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바뀌면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고가 반도체의 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용량은 늘어나는데 반도체 수요 증가 속도는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효율이 좋아지면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전체 반도체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용이 낮아지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연비가 좋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석유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연비가 좋아지면 자동차 이용이 늘어 전체 소비가 다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작업에 필요한 연산량이 줄어들더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작업의 숫자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 전체 연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효율 향상이 반도체 수요를 줄일 것이라는 전망과 비용 하락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반도체 시장을 더 크게 성장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현재 기업들이 진행하는 모든 인공지능 투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하더라도 수많은 기업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인터넷 산업도 그랬습니다. 인터넷은 결국 세상을 바꿨지만 인터넷 열풍 당시 등장한 수많은 기업은 사라졌습니다. 전자상 거래 시장은 성장했지만
모든 쇼핑몰이 살아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수많은 제조업체가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클라우드 시장도 커졌지만 결국 소수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전체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투자하는 모든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은 거대한 플랫폼을 구축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기업은 막대한 비용만 지출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경쟁사에 인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시장이 위험이 발생합니다. 현재 반도체 주문은 미래의 수많은 인공지능 기업과 서비스가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탈락한 기업이 투자를 줄이기 시작하면 반도체 주문도 감소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소수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 중복 투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각 기업이 독립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반도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정리되면 일부 기업은 자체 데이터 센터를 포기하고 대형 클라우드 기업의 시설을 빌려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각자 반도체를 구매하는 구조에서 소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인프라를 제공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은 높아집니다. 남는 연산 능력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고 서버 가동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중복 투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체 주물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투자 규모를 유지하려면 인공지능이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실제 생산성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기업이 인공지능에 지출한 비용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한 명이 인공지능을 사용해 이전보다 2배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기업은 인공지능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면 인공지능 투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신약 개발 기간을 줄이거나 금융 사기를 예방하고 물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기업은 계속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매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장을 정리하고 이미지를 만들며 재미있는 대화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막대한 데이터 센터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산업의 진짜 승부는 기술 시연이 아니라 생산성입니다.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과 실제 돈을 벌어주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서비스를 사용해 보는 것과 매달 비용을 내고 계속 사용하는 것도 다릅니다. 기업이 시험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과 조직 전체의 핵심 업무에 적용하는 것도 다릅니다. 현재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시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는 고객 상담과 문서 작성, 프로그램 개발과 마케팅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도입이 실제 대규모 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확성과 보안,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와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내린 판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핵심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은 떨어집니다. 가동률이 낮으면 기업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음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연기하거나 반도체 주문을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투자 규모가 줄지 않더라도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것만으로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주가와 실적에는 매우 높은 성장 기대가 반영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투자액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더라도 증가율이 낮아지면 시장은 이를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절대적인 규모보다 기대와 실제 결과의 차이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늘어도 시장 예상보다 적게 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해도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 낮아지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도체 고점론이 기업의 현재 실적보다 투자 증가율에 더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고점은 수요가 감소한 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시점을 지나면서 고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계속 앞으로 달리고 있더라도 속도가 줄어들면 가속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반도체의 고점을 판단하려면 단순히 주물량만 봐서는 안 됩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력과 냉각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매출이 데이터 센터 투자 비용보다 빠르게 증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기업 고객들이 시험 사용을 넘어 장기 계약으로 이동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인공지능 산업이 당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전력입니다. 반도체를 많이 확보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전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고성능 반도체를 수천 개 연결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이를 식히기 위한 냉각 장치에도 추가 전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발전소와 송전망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력망을 건설하는 데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주민 반대와 환경 규제, 인허가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전력이 부족하면 이미 건설한 데이터 센터도 계획한 만큼 가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주문이 실질적인 연산 능력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반도체를 확보해 놓고도 전력 부족으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보다 전력 공급 부족이 인공지능 성장의 병목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물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많은 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뭄이 자주 발생하거나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반대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는 기술 기업의 투자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력과 물, 토지와 건설 인력, 송전망과 정부 규제까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현재 시장은 반도체 주문과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중심으로 미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 센터의 가동 시점은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이 늦어지면 이미 주문한 반도체의 납품 일정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연기되면 반도체 기업의 매출 전망도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 투자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거대 기술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채에만 의존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일부 신생 기업과 달리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 광고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많은 현금을 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업에서 당장 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투자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인터넷 거품 시기와 다른 점입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된 매출이 없는 기업들이 투자금에 의존해 사업을 확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투자 심리가 악화되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기업들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공지능 투자를 주도하는 일부 기업은 기존 사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면서도 장기 투자를 이어갈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현금이 많다고 해서 주주들의 압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데 인공지능 관련 매출이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질문을 시작할 것입니다. 언제 이익이 발생하는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해야 하는가? 투자를 줄이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압박이 커지면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이미 운영 중인 핵심 시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미래 프로젝트부터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반도체 주물량이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자체 반도체 개발을 확대해 외부 공급 업체 의존도를 낮추려 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현재 주문이 줄지 않더라도 미래 주문 전망이 낮아지면 기업의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투자 전쟁의 핵심은 막대한 자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닙니다. 그 자금이 얼마나 빠르게 생산성과 수익으로 전환되느냐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제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낸다면 지금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거대한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도 예상보다 오랫동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관심은 끌지만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기업들은 투자 속도를 늦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계획은 연기되고 반도체 주문 증가율은 둔화될 것입니다. 높은 기대를 바탕으로 늘어난 생산시설은 공급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열광이 실제 돈으로 전환되는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대가 투자를 만들었고 투자가 반도체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는 수익이 다시 투자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유지되면 반도체 호황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한 지점에서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호황의 속도는 빠르게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수익이 부족하면 기업은 투자를 줄입니다.
투자가 줄면 반도체 주문이 둔화됩니다. 주문이 둔화되면 공급업체의 재고가 늘어납니다. 재고가 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투자가 동시에 줄어듭니다. 이것이 인공지능 거품론이 단순히 기술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반도체와 장비, 전력과 건설, 원자재와 금융시장까지 연결된 세계 경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투자 증가세가 실제로 둔화될 경우 세계 경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과 대만처럼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어온 대형 기술주가 흔들리면 소비와 연금, 기업 투자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반도체 불황을 막아주는 안전판이 될까요? 아니면 공급 과잉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반도체 고점론이 현실이 됐을 때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이 기업 실적과 주식시장, 환율과 수출, 고용과 국가 경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확산되는지, 그리고 반도체 불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국가와 산업은 어디인지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도체 산업이 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투자 경쟁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반도체 고점론이 현실이 된다면 세계 경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은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저렴해지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깊숙한 곳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면 단순히 반도체 기업의 실적만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와 반도체 장비 주문이 줄어들고 전력과 건설 투자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의 무역 수지와 환율이 흔들릴 수 있고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의 가치도 크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세계 경제를 끌어올린 힘이 강했던 만큼 호황이 꺾일 때 발생하는 충격도 넓게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고점이 현실이 되는 과정은 대체로 갑작스러운 주문 감소에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기업들이 반도체 구매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주문 증가 속도가 느려집니다. 기존에는 다음 분기에 100개를 주문하려던 고객이 90개만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 확보한 재고를 먼저 사용하기 위해 주문 시기를 늦춥니다. 공급 부족을 우려해 여러 업체에 동시에 넣었던 주문도 취소하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품 출하량도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도체 고점은 수요가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수요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매출은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익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분기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시장은 먼저 반응합니다. 주가는 실적 발표보다 앞서 하락하고 반도체 장비 기업의 주문 전망도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는 고점론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직 주문이 많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말들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에서는 수요가 계속 존재하는 것과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반도체 제조기업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제품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대부분 자동화돼 있고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데 막대한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든 생산량을 줄이든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는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품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이익은 매출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높을 때는 판매량이 조금 줄어도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생산원가 근처까지 하락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업은 제품을 팔아도 이익을 거의 남기지 못합니다. 가격이 원가 아래로 떨어지면 팔수록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신규 투자를 축소합니다. 문제는 반도체 기업의 투자 축소가 다른 산업으로 빠르게 퍼진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공장에는 수많은 장비가 들어갑니다.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 장비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표면을 깎는 식각 장비와 물질을 쌓는 증착 장비도 필요합니다.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장비와 생산 환경을 유지하는 각종 부품도 필요합니다. 반도체 기업이 공장 건설을 연기하면 장비 기업의 주문이 감소합니다. 장비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면 관련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반도체용 특수가스와 화학물질,
실리콘 웨이퍼와 정밀 부품 수요가 함께 줄어듭니다. 하나의 반도체 공장이 연기되는 것이 수백 개의 협력 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반도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건설자재와 설비가 필요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와 전력기기, 송전망과 발전시설이 필요합니다.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장치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서버를 연결하기 위한 광통신 장비와 네트워크 장비도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면 이런 연관 산업의 주문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도체 기업의 주가만 하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력기기와 건설, 냉각과 통신장비 기업의 실적 전망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열풍을 타고 상승했던 산업들이 동시에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시장은 실물 경제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주식시장은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반영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면 주가에는 높은 가치가 붙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기업이 여전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어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주요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대형 기술 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습니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 전체 상승의 상당 부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주가지수도 상승합니다. 연기금과 펀드, 개인 투자자의 자산 가치가 함께 늘어납니다.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소비 심리도 좋아집니다. 기업은 높은 주가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새로운 투자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와 기술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이런 효과가 거꾸로 작동합니다. 연금과 펀드의 평가 금액이 줄어듭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려 합니다. 기업은 신규 주식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집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던 자금도 줄어듭니다. 기술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채용을 축소하거나 인력을 감원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조정이 소비와 고용,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반도체 고점이 세계 경제 둔화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세계 경제가 강한 상황에서 반도체만 조정을 받는다면 다른 산업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소비와 서비스업이 성장하고 있다면 반도체 수출 감소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와 부채 부담으로 세계 경제가 이미 약해진 상황에서 반도체 사이클까지 꺾이면 충격은 더 커집니다. 미국 소비가 둔화되고 유럽 제조업이 침체하며 중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도체 수요까지 줄어든다면 세계 교역 전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다양한 산업의 중간재입니다. 반도체 주문이 감소한다는 것은 전자제품과 자동차, 통신장비와 산업기계 생산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불황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제조업 경기의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대만처럼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 같은 수량을 수출해도 더 많은 수출액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외화가 국내로 들어옵니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법인세 수입도 늘어납니다. 설비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관련 지역의 부동산과 소비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 같은 수량을 수출해도 수출액이 감소합니다. 수출 기업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줄어들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 성장률도 낮아집니다. 정부의 세수는 줄고 기업들은 투자를 축소합니다. 협력 업체와 지역 경제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환율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수출이 감소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통화가 약해지면 수출 기업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달러로 벌어들인 매출을 자국 통화로 환산했을 때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유와 가스, 원자재와 식량을 수입하는 비용은 높아집니다. 환율 상승이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환율과 물가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불황으로 성장은 둔화되는데 환율 상승으로 물가는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국가 경제의 변동성도 커집니다. 호황기에는 성장률이 빠르게 높아지지만 불황기에는 다른 국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좋을 때는 경제 전체가 회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와 건설, 자영업과 서비스업이 여전히 부진하다면 반도체 호황만으로 경제가 건강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수출이 둔화되면 이미 약해져 있던 내수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계는 높은 금리와 부채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내수 부진으로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출까지 둔화되면 경제를 지탱할 동력이 부족해집니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 고점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주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률과 환율, 세수와 고용까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만 역시 반도체 생산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이 사용하는 고성능 반도체 상당 부분이 대만의 생산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 국가 전체의 수출과 투자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 경제와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새로운 변수가 됩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불황이라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공급을 조절하면서 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현재는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를 자국과 동맹국 중심으로 생산하려 합니다. 중국은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은 반도체 불황의 충격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투자가 감소해도 정부 보조금과 정책 자금이 공장 건설을 이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과 장비 주문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시장 수요가 줄어드는데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장이 계속 건설되면 생산 능력이 실제 수요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경제성만 고려했다면 취소했을 프로젝트가 정부 지원을 통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 안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면 같은 종류의 생산시설이 여러 지역에 중복으로 건설됩니다. 반도체 자립은 국가 안보에는 필요할 수 있지만 산업 전체의 효율은 낮출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장 효율적인 기업과 지역이 반도체를 생산해 세계에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는 비용이 더 높더라도 국가별로 일정한 생산 능력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반도체 가격이 높게 유지될 수도 있지만 수요가 둔화되는 시기에는 공급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형 반도체 시장에서는 중국의 생산 능력 확대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제약을 받는 중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기술 장벽이 낮은 범용 반도체 생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 산업기계에 사용되는 구형 반도체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세계 시장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는 부족하지만 일반 반도체 가격은 폭락하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모든 반도체 기업이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첨단 공정과 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비교적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술 차별화가 부족하고 범용 제품에 의존하는 기업은 가격 경쟁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고점론을 판단할 때 산업 전체를 하나로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인공지능용 반도체가 호황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스마트폰과 가전용 반도체는 불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일부 시스템 반도체는 공급 과잉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 기업은 높은 주문을 유지하지만 구형 장비와 소재 기업은 주문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불황은 산업 전체가 동시에 무너지는 형태보다 제품과 기업, 국가에 따라 충격이 다르게 나타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고점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와 저장장치 가격이 하락하면 스마트폰과 컴퓨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줄어듭니다. 서버 가격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이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가격이 낮아지면서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됐습니다. 메모리와 통신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했습니다. 저렴한 센서와 반도체가 등장하면서 자동차와 가전제품에도 더 많은 전자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가격 하락이 반드시 산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기업에는 불황이지만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비용 절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하느냐, 재고 충격으로 급락하느냐입니다. 수요 증가율이 천천히 둔화되고 기업들이 생산량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반도체 산업은 심각한 불황 없이 연착륙할 수 있습니다. 높았던 가격이 안정되고 기업의 이익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산업은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수요를 잘못 판단해 지나치게 많은 생산시설을 늘렸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고객들이 한꺼번에 주문을 취소하고 유통망에 재고가 쌓이면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투자를 취소합니다. 장비와 소재 기업도 주문 감소를 경험합니다. 관련 산업의 고용과 임금, 지역 경제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주식시장의 조정이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도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건설에 많은 부채가 사용됐다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현금이 많은 대형 기술 기업은 투자 손실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 기업과 부동산 개발업체는 가동률이 낮아지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미래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대출을 늘렸지만 실제 수요가 부족하면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관련 대출의 위험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신규 대출을 줄이고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 산업의 투자 조정으로 시작된 문제가 부동산과 금융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전력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발전소와 송전망, 변압기 생산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 가동이 계획보다 늦어지면 전력 인프라 투자 역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력망은 이미 노후화돼 있고 전기차와 제조업 전환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불황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투자가 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현재의 반도체 사이클을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둔화돼도 전력망과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구조적 수요는 남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해도 사용량 자체는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감소하지만 산업의 규모는 장기적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고점이 현실이 되더라도 세계 경제가 곧바로 붕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의 깊이와 속도입니다. 가격이 안정되는 수준의 조정인지 대규모 주문 취소와 재고 폭증으로 이어지는 불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투자가 완전히 멈추는 것인지 단순히 증가 속도만 낮아지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시장은 이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 반도체 사이클은 사라졌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은 계속 성장하지만 반도체 기업의 이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출하량은 늘어나지만 제품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되지만 투자 증가율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산업의 장기 성장과 주식시장의 단기 조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반도체 고점을 판단해야 할까요? 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반도체 가격과 재고, 고객 사이 주문과 설비 투자 계획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매출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계획대로 완공되고 있는지, 전력과 냉각 시설이 확보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각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이 실제 수요보다 많은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그보다 더 빠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면 실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기대가 충분히 낮아진 상태라면 기업 실적이 나쁘더라도 주가는 먼저 반등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고점과 저점은 뉴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습니다. 수요가 최고라고 느껴질 때 이미 고점을 통과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불황을 걱정할 때는 재고가 줄어들며 다음 회복이 시작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호황과 불황을 맞추는 단 하나의 예언이 아닙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변할 때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번 이야기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이 진짜 고점에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기존의 사이클을 더 길게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투자자와 기업, 일반 소비자가 앞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신호는 무엇인지, 반도체 불황이 오더라도 장기 성장 기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반도체 시장은 정말 고점에 도달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명확한 고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시장을 살펴봐야 하는 구간에 들어선 것은 분명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강합니다.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최첨단 공정에 대한 수요도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검색과 소프트웨어, 제조업과 금융, 의료와 콘텐츠 산업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만 보면 반도체 산업의 장기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매년 기업의 이익과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는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조정을 겪어왔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더라도 반도체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출하량이 늘어나더라도 기업의 이익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더라도 투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 시장은 고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몇 가지 신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설비 투자입니다.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늘리는지 아니면 증가율을 낮추기 시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자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규모보다 실제 투자액이 적다면 반도체 주문 전망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착공하지 않은 데이터 센터 계획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기 시작한다면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수익입니다. 기업들은 언제까지나 기대만으로 막대한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이용자의 구독료와 기업 고객의 사용료, 클라우드 매출이 실제로 증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진다면 반도체 수요는 장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투자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재고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재고뿐만 아니라 서버 제조업체와 전자제품 기업, 유통업체의 재고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고객들이 필요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미리 주문했다면 공급이 안정되는 순간 주문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하량은 증가하지만 고객사의 재고가 더 빠르게 늘어난다면 실제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도체 가격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지,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지, 계약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변화가 기업의 이익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판매량이 늘어나더라도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실적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산시설 투자입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첨단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공장이 동시에 가동되는 시점에는 공급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이 언제 완공되는지, 실제 생산 수율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는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를 따라갈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전력과 데이터 센터 가동률입니다. 반도체를 주문했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즉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망이 부족하거나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가 실제 연산 능력으로 연결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완공된 데이터 센터가 충분히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 길어지면 기업들은 다음 투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종합하면 앞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호황 시나리오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량과 수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도 계속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반도체의 효율이 좋아지더라도 인공지능 사용량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전체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도체 산업은 과거보다 긴 상승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착륙 시나리오입니다. 인공지능 투자는 계속되지만 증가 속도가 점차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반도체 가격은 안정되거나 일부 하락하지만 수요 자체는 유지됩니다. 기업의 이익은 최고점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대규모 적자와 공급 과잉은 피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낮아진 가격의 혜택을 얻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대중화는 오히려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급격한 불황 시나리오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기업들이 동시에 투자를 줄이는 경우입니다. 중복 주문이 취소되고 재고가 급증하면 반도체 가격은 빠르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까지 가동되기 시작하면 공급 과잉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도체 기업과 장비 기업,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건설과 전력 산업, 주식시장과 수출국 경제까지 충격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느 하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수요는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자 규모 역시 역사적으로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인공지능이 성장하느냐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현재 시장에 반영된 기대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좋은 산업인지도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산업을 어떤 가격과 어떤 시점에 바라보느냐입니다. 호황이 계속될 때는 위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고 새로운 투자 계획이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부족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다음 공급 과잉의 씨앗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황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기업들은 적자를 기록하고 투자를 줄입니다. 하지만 그때 공급이 감소하면서 다음 회복의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낙관과 비관 사이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포와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재고와 가격, 투자와 실제 수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반도체는 앞으로도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 로봇과 자율주행, 클라우드와 첨단 무기까지 모든 산업이 더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과 단기적인 호황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더라도 과잉 투자와 공급 과잉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더라도 기업의 이익과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고점론은 인공지능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대한 기대와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화려한 기술 발표가 아닐 것입니다. 기업들이 인공지능으로 실제 돈을 벌고 있는지, 데이터 센터가 계획대로 가동되는지, 드러난 생산량을 시장이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세계 경제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엔진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많은 연료와 냉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그 엔진이 계속 가속할 수 있을지, 잠시 속도를 줄여야 할지를 결정하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점은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이미 고점이 가까워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불황을 두려워하는 순간 다음 상승 사이클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